대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외연 확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나란히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여론조사 나오고 있는데 먼저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면 한국 리서치 등에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자 대결 구도에서 오차범위 내지만 이재명 후보가 38%, 윤석열 후보가 36%로 나타난 또 역전이 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딱 붙어 있기도 했고 일단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는 멈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 게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 월화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쯤에서 접점이 될까? 혹시 뒤집어지지 않을까? 물론 지난주에 채널 A에서 한 게 0.1%포인트 차이로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기긴 했지만 0.1%포인트라는 것은 실험실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수치고요. 그냥 통계표상의 수치지 실제 민심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없고 그건 그냥 둘이 동률이라고 보면 되는 정도인데 오늘 NBS가 이곳은 여론조사기관 네 군데가 언론사 의뢰 없이 자기들끼리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오차범위 2 내고 2%포인트 차이니까 허용오차에서도 하단에 속하긴 합니다만 일단 뒤집긴 했습니다. 이재명 38, 윤석열 36.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5%포인트 올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을 겪으면서 국힘이 오래 앓던 이 하나를 치유했지 않습니까? 윤 후보와 이 대표 간의 화해 이런 것도 봉합이 됐고 김종인 대표도 부임을 해서 일을 시작했고 어제까지만 해도 뉴스를 막 뽑아내고 했는데 이번 조사는 6일, 7일 이틀간 조사한 거예요. 여기에 노재승 씨 조금 전에 뉴스메이커에 나온 노재승 공동선대위장의 과거 발언 파문 이게 적지는 않아 보입니다. 워낙 여러 군데에 걸쳐 있어가지고요. 그게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국면이고 대단히 좁은 격차 안에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오차범위에서도 하단에 속하면 언제라도 또 뒤집힐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할 일은 아니겠다. 적어도 요 짧은 국면에서는 말이죠. 이거보다 포인트가 좀 더 벌어지고 오차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한 4주쯤 계속해서 한 후보가 이기는 추세가 나오면 저희는 그것을 흐름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추세다. 네. 오차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비교적 상단 쪽에 가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한 5 내지 6%포인트를 유지하면서 물론 수치상으로는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거 역시. 그게 한 4주 또는 5주쯤 계속이 되면 이건 좁혀지지 않는 어떤 갭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제비 한 마리인지 아니면 추세의 시작 역전하는 추세의 시작인지를 오늘 시점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위험합니다. 아무튼 변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갤럽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갤럽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좀 보이는 것은 20대 표심 부분입니다. 20대 표심 중에서 나는 지금 지지하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라는 상당히 높은 대답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20대의 표심의 현 주소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수치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갤럽은 지난 6일, 7일 이틀간 조사했고 이재명 36.3, 윤석열 36.4, 0.1%포인트 차이니까 이건 무시해도 좋을 숫자 같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대들이 기존의 정당 또는 이념 구도로 나뉘는 것, 영향받는 것 또는 귀속되는 힘, 귀속도 이런 거 굉장히 기성세대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기성 정치의 세례를 받을 만큼 많이 노출돼 있지 않았었고요. 무엇보다도 정치의 효용을 실감한 세대입니다. 4년 전에 이들이 막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촛불이란 걸 경험했습니다. 그보다 어렸을 때는 아마 광우병 사태 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나간 여중생들 이런 기사가 그때 많았는데 그 세대가 커서 지금 여기에 도달해 있거든요. 정치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나의 생활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감한 세대고요. 그래서 기성 정치권에 대한 평가도 꼼꼼하고
때론 인색하고 엄격합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습관적으로 내가 정당 순위 몇 번을 찍어왔으니까 어느 당을 찍어왔으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별로 이 세대는 부채감이 없고요. 네. 채점 꼼꼼히 하고 자기들 기준으로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무려 지금 70% 가까이가 내가 지금 아무개 후보를 정하고 있다 정도가 한 60%쯤 되는데 그중에 70%가 그러면 20대 전체로 치면 거의 반수입니다. 예. 60에 70% 포인트니까 반수가량은 언제라도 바꾸겠다. 이들에게는 남은 90일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채점 계속 해나갈 거고요. 네. 그래서 각 후보들이 한번 그냥 쇼맨십 비슷하게 자 이런 거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서는 또 그 세대에 맞게 뭐 하겠습니다. 백화점식 공약 정책 남발하는 거 이 친구들은 정말 못 견뎌 할 겁니다. 고3 그리고 누구들 뭐 선대위원장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들에게 일할 공간과 발언권을 주지 않는 한 예. 우리가 무슨 화초병에 꽃이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좀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선은 시대 정신 얘기는 좀 먼저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공정하면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을 것 같고 네. 본인도 사실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뭐 국민이 불러서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됐다고 쭉 늘 얘기해 오는데 그 첨예한 대척점 중에 하나에 공정이란 단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른바 조국 수사도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사람들이 특히 윤 후보에게 바라는 것은 공정이겠죠. 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윤석열 그 윤석열이니까. 네. 아쉬운 점은 지난 6월 29일 날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형태로 정치에 데뷔한 이래 윤석열 표 공정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가진 발언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제가 좀 특별히 메모를 하면서 보아온 점도 있는데 지난 9월인가 그쯤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드루킹과 추미애와 뭐 조국 뭐 이런 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네. 그 뒤로 오늘 두 번째나 세 번째쯤 공정을 다시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공정 그 자체로 확실한 것이지 거기에 무슨 강론이 필요하겠느냐라는 반문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정은 그 자체로 아주 숭고한 가치이자 무엇을 가리키는지 누구나 알 수는 있지만 나 윤석열이니까 이런 공정을 이렇게 하겠다. 법치 상식 공정 늘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기관 개혁은 어떻게 하겠다거나 일테면 검찰개혁에 대한 자기 지금의 소회를 말할 수도 있고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권력이 어떻게 남용되고 하는 것들 권력남용죄로 검사 윤석열이 기소한 사람이 여지껏 20명이 훨씬 넘습니다. 많이 유죄 판결도 나왔고요. 이건 뭐 검사 윤석열의 그 능력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럼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직권남용죄가 많은지 그리고 그것들은 항상 중요한 정치적 사건, 문제가 됐었는지도 한번 포괄적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 같아요. 네. 게다가 20대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하고 요구하고 있는 동일한 선상에서의 경쟁하는 그 스타트 라인이 같아야 된다는 거,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다 이런 거 공정이죠. 부정부패까지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정의 범주에 넣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윤석열 지금 시대정신이 공정이라고 저렇게 선언을 한다면 예. 윤석열 표 공정, 내가 생각하는 공정은 뭔지 딱 한번 밝히고 다른 후보들도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얘기도 좀 꺼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분은 참 근데 말을 무심한 건지 대범한 건지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저런 정치인이 좀 드문데 약간 정치인 같지 않은 수사를 쓰는 거죠. 예, 네네.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고 나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관심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단어법을 너무 자주 쓰니까 네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뭐 나왔으니까 이제 노재승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질문을 나왔기 때문에 또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노재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설화가 되고 있죠. 네. 설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켜보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과거 인물들에 대한 폄훼 물론 적어도 그 노재승 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 여야를 떠나서 우리 공동체가 상식으로 공유하고 있는 최선의 것들을 아슬아슬하게 넘거나 어떨 때는 과감히 깨버리는데 네. 저게 정말 저래서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음. 또 하나는
국민 제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개밥이라고 했고 그걸 받아서 쓰면 개돼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 5.18 폭동 이거는 뭐 본인 변명을 들으니까 남이 해놓은 만들어놓은 컨텐츠를 자기가 공유를 해왔다 어쨌든 그랬는데 그것도 최소한의 동의가 되니까 공유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편협하고 극단적이고 우리 세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합의한 것들마저도 깨트리는 사고 체계를 보면서 참 문제가 많다. 저 사람을 기용해서 얻고자 하는 계층의 표가 어디일까? 네. 근데 저 사람으로 인해서 잃을 것은 또 얼마인지를 왜 따져보지 않는지 뭐 저울질이 안에서 하겠죠. 그런데 자기들 안쪽의 내부의 잣대로만 따지면 정확한 계측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지금 똑같은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 민주당의 조동연 씨 같은 경우 네. 굉장히 막 물이 끓는 듯한 격렬한 반응이 있었고 불과 3일 만에 본인이 거취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물론 얘기의 갈래나 방향은 조금은 다르지만 네. 사람들이 당시에 받는 충격에 뭐 나중에 조동현 씨 보니까 무슨 부정행위나 흔히 말하는 바람 피워서가 아니고 뭐 피치 못할 어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아이를 잉태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저 노재승 씨도 과거에 내가 그냥 이런 거 될 줄 모르고 민간인이었을 때 막 쓴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앵커에게 되묻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분의 사고 체계는 공인이라고 제가 감히 공인이란 칭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도 무슨 커피 무슨 숍 대표 노재승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선대위원회 무슨 공동선대위원장 명함을 달고 나오잖아요. 그럼 저 순간만큼은 공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에게 공인에 상응하는 책임이나 질문을 할 권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윤석열 후보도 저는 좀 이상합니다. 글쎄요. 선대위가 지금 보고 있겠죠.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선대위에 글쎄요. 선대위에 이제 최종 보고서를 받고 결정은 본인이 한다는 뜻으로 저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나 네. 국민들이 느끼는 다급함 그리고 당혹스러움에 비해서는 좀 한가해 보이기까지 한다. 근데 국민의힘이 저걸 저렇게 오래 끄는 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끄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함익병 7시간 만에 바로 7시간 만에 이제 함익병 선생님 의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결정이 됐는데 네. 왜 차이가 날까요? 글쎄요. 그때도 함익병 씨의 무슨 최근 발언 아니고 그냥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에요. 심지어는 몇 년 전 거. 함익병 씨는 원래 안희정 캠프에도 이렇게 잠시 한 발 넣었다가 뺐고 나중엔 문재인 캠프에도 이렇게 하고 뭐 왔다 갔다 정체성이 좀 그런데 그거야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치고 그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스위치해버린 거예요. 바꿔 쳐버린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발언의 수위는 이 노재승 씨가 훨씬 더 심한 것 같고요. 이제 뭐 캐다 보니까 고구마 줄기에서 좀 쭉 나올 텐데 저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저걸 계속 유지되면서 어제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는 말이 국민들 반응을 좀 살피겠다. 오늘도 비슷한 톤이에요. 네. 며칠을 더 살피겠다는 건지 살피면 오히려 저는 더 악화되는 것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어느 한편 들자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국민 상식적인 정서에 기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을 영입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관영 제2의 전 의원을 합류시켰습니다. 예. 어떤 의미인가요? 바른정당, 국민의당 계열에서 비교적 핵심적으로 의정 활동도 잘했고 네. 김관영 의원 같은 사람은 군산인데 거기야 민주당 바람이 센 곳인데도 거기서 민주당 점퍼를 입지 않고도 2번인가 3번 당선됐고 네. 나름대로 상당한 정책통 그리고 최이배 씨는 재벌 문제, 세금 정의 바로잡기 이런 데서는 전문성을 발휘했고 어느 정도 인정도 받는 두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하다는 아무개가 어느 캠프를 갔다 그래서 그게 표를 많이 흡인한다고는 솔직히 생각지 않는 편입니다. 네.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용호 현 무소속 호남 현역 의원이 윤 캠프로 간 거에 대응하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많이 쓰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타이밍이 겹치기도 하고
두 사람이 가는 거는 천군만마까지는 아닌데 윤석열 캠프에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캠프에. 이재명 선대위원회에게는 꽤 복덩이급에 해당한다. 어떤 점에서 정책적인 마인드나 뭐 싱크탱크 비슷한 것. 이 사람들이 무슨 대중적 표 흡인력이라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그리고 자기 그 일관된 것을 지켜왔다는 점에서는 뭐 혹자는 이용호가 저쪽으로 간 것과 이 두 사람 이리 온 거 누가 남는 장사를 했냐 했는데 네. 그것을 무게에 올려놓고 잴 저울도 마땅치 않을 뿐더러 그렇게 측량이 될 성질의 것 같지는 아니고요. 네. 저는 괜찮은 영입이라고 이 건은 그런데 이분들도 무슨 그 영입의 범주에 넣는다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선거 앞두고 무슨 시험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노재승, 뭐 조동현 등등등 막 넣다 보니까 검증이 안 돼서 불의에 생각지 못했던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꼭 저렇게 선거 때 앞두고 무슨 저렇게 해야 됩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두 사람은 네. 정책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뭐 나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책에 이제 도움을 줄 만한 영입이었다. 예.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이제 이 주제가 있겠지만 선거에 뭐 부동산도 있고 예. 앞서 말한 청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코로나입니다. 뭐 앞서 이제 그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기념식 수상 기념식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50조에서 100조 올리는 것이 예.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고 예. 여기에 또 민주당 역시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를 했을 때 이번에 새롭게 TF를 또 구성을 했어요. 대응 TF를. 근데 예. 문제는 이미 현재 여당에서는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한 부분을 너무 늦게 TF를 또 만든 건 아니냐 예.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말씀이 당연하고도 아픈 지적 같습니다. 그 기구 없어서 뭐 못한다는 얘기는 할 계제는 아닌 거죠. 더군다나 집권 여당에서는. 저는 내년 이슈 우선 첫 번째는 부동산이 좋든 싫든 이슈가 될 거고요. 코로나가 지금 이 상태로 안 잡히고 15,000, 10,000에서 12,000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지속된다면 이게 부동산보다 더 큰 이슈로 젖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두 당이 모두 코로나 관련 특별히 상황실이거나 한라인 이런 걸 만들겠다 TF 이렇게 했는데 일 터지고 보니까 무언가 대응한다는 이미지는 주기 위해서 후닥닥 만드는 거라면 그거야말로 구태의 습관적 반복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여당은 집권 여당이고 당정청 협의 기능이 있고 필요하면 공무원들을 불러다 회의도 같이 해요. 네. 각 부처의 1급들 데려다가 당에는 파견 나와 있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들. 그렇죠. 수시로 정보를 공유받고 주문도 할 수 있어요. 지금에서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은 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만들긴 만들어야겠죠. 이게 지금 10,000명 곧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빠르면 올 연말 내년 1월 초. 말이 그렇지 10,000명에 가면 위중증 그분들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체계의 붕괴뿐만 아니라 심리적 패닉 현상이 또 한 번 급을 달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2차 피해, 움츠려드는 것, 그리고 정부도 다시 거리두기 같은 거 세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다시 서민들의 희생과 마스크로만 방역을 해낼 것인가 이 문제가 또 되풀이되는데 네. 지난 2년간 했던 그것을 그대로 또 한 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50조다 100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두 당이 코로나를 위중하게 대한다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한라인을 만든다. 그래서 바쁘게 일하는 방역하는 사람들 불러다 보고받고 이 숫자 맞느냐. 그렇게 시간 저기 할 건 없고 제 생각에 방역은 원 팀, 원 보이스로 맡겨두고 네. 나중에 책임을 저기 하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극한 계층에 몰려있는 사람들 피해 구제 방안 같은 거에 여야를 정말 떠나야 됩니다. 네. 지금 아마 국힘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아주 나빠지면 선거에 자기들로서는 불리할 거 없다. 그 말은 일단 맞습니다. 왜? 집권 여당은 총체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우선 1차적으로 지는 게 그렇죠. 집권 여당이니까. 그리고 코로나도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 휘하에 K방역으로 쭉 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년 3월 선거 즈음에 임박해서 코로나가 정말 극점을 향해서 가면 민심이 당연히 나쁘겠죠. 코로나 때문에 2016년, 20년 총선 어땠는지 우리 경험도 했잖아요. 네. 4월 달에 참패할 거라는 예상이었지만 그 반대로 나타났는데 뒤집혔죠. 네. 이번에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두 당이 기구를 만드는 건 좋다. 그런데 생산적인 일 좀 제발 해라. 그 말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생산적인 일을 하려면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본회의에서
생산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마 뭐 머리를 맞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있을 임시회에서는 또 생각이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안 해요. 네. 저쪽 하고 싶은 대로 해주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 그거 비생산적이죠. 네. 그러니까 바둑 두면서 따지다가 여기에 응수 타진하는 거 내가 가서 하면은 한 수 말려드는 거니까 아예 안 들어가 버릴래 하는 건데 에이 코로나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말로만 100조 얘기할 게 아니죠. 100조란 물론 정확한 계산이라기보다는 세계 많이 빨리 지원하자는 그 강조의 어법으로 저는 들었는데 김정인 위원장의 발언을 그 구체적인 모션은 국회 민생 관련 법안은 처리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최소한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따질 기회는 야당에도 있겠죠. 네. 이제 지난번 대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벚꽃 대선이라고 네.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약간은 좀 줄었지만 이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가 조금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 그거보다는 이제 공정 아니면 이제 코로나 이쪽에 예. 많이 몰리는데 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제 권력 개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두겠다. 아니면 이제 김종인 성대위원장이 총괄하는 어떻게 보면 통합 정부가 꾸려져야 된다. 이런 거는 어떻게 이 권력 구조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좀 생각하고 있다. 100% 동의합니다. 네. 그 하나는 모 언론사 단독 기사 형태로 나온 거고 또 하나는 김종인 그냥 위원장이라고 호칭할게요. 네. 하도 앞이 길어서 김 위원장의 말을 통해서 나온 거지만 요점은 대통령제를 이대로 가지고 가진 않겠다. 이 말 자체는 우리가 매번 선거 때마다 자주 들었던 네. 말인데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개헌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컸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권 초반부에는 남북관계 얘기하다가 코로나가 닥치면서 그만 개헌 노인이가 실기해버렸고 네. 대통령도 청와대도 그 개헌안도 발의까지 준비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이제는 다 물 건너 간 거고 윤석열 캠프 쪽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빅2 스피커를 꼽으라고 하면 김종인과 윤석열이죠. 나중에 네. 거기에 이준석 정도가 추가될 수 있는 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을 보겠다. 단 개헌을 하지는 않겠다. 현재 책임 총리제 그런 것을 최대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실질화시키겠다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장관과 총리의 역할과 권한을 늘리고 민정 청와대 기능 중에서 사정 기능을 담당했던 그리고 무소불위의 힘으로도 언제라도 전화될 수 있었던 민정수석실은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이겠다. 아마 이건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출신의 특수부 검사 윤석열이 뼈저리게 느꼈고 이른바 추윤 갈등을 통해서 네. 계속 느껴왔고 문제의식을 가졌으니까. 부하가 아닙니다. 네, 예? 부하가 아닙니다. 예, 네. 그렇죠. 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바로 얘기하던데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 같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것은 만약에 집권을 해도 소수 정파잖아요. 그렇죠. 국회에 가면. 다수는 여당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현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입법이 거의 올 스톱 됐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집권을 한다고 하면 대통령 첫 100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 정부에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무슨 사인을 일종의 보내는가 하면 대강의 메시지를 띄워 넣는 거겠죠. 지금 뭐 일각에서는 김칫국 미리 마신다고도 하는데 저 말을 해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그렇게밖에는 타개할 길이 안 보이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결국 손 보겠다는 것은 권력 구조의 부분적 개선 및 권력이 작동되는 시스템을 좀 바꾸자. 그 얘기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네.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평론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평론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헬프 좀 도와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을까요? 그걸 꼭 뭐 전화를 하거나 카톡으로 보냈겠습니까? 이심전심으로 알았을 것 같은데요. 네. 워낙 큰 스피커인데다가 아직도 대중적 영향력이 상당하고 또 저 양반 성정상 정치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뭐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가만히 있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튼 여권 진영에서는 네. 자기들에게 최소한 해는 되지 않을 득이 될 스피커를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